여러분 안녕하세요. 권다영입니다. 시장이 힘든데 내 마음이 더 힘듭니다. 요 정도면 버텨봐 하면서 손실을 자꾸 키우게 되는 반면에 오른 주식은 빨리 팔아야지, 빨리 수익 봐야지,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내가 부족해서일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다행이죠.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행동경제학을 쓰신 김나영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김나영이고요. 네. 제가 경제 공부를 하고 특히 행동경제학 관련해서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와 관련된 책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해답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오를 걸 아는데도 자꾸 팔게 되고 더 빠질 것 같은데 괜히 기다리게 되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딱 그 얘기. 왜 우리가 오른 거는 너무 빨리 팔고 물린 건 또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늘 그거 알아보고요. 똑똑한 사람들도 그러더라. 똑똑한 사람들도 주식하면 힘들더라 하는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8개월이거든요. 올해 초에 1월 2일에 4,300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9,300 찍었었죠. 신났어요. 네네. 그때 너무 좋았는데요. 살짝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6주 만에 43%가 빠져가지고 7월 29일 기억하시죠? 그때 5,200대로 갔는데요.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나왔었고, 네. 근데 사람들이요. 이때도 잘 못 팔고 있다가 지금 이 29일에 와서 마구마구 던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7월 31일 거래일로는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20% 가까이 18%가 올랐었거든요. 그때 또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또 오르고 있죠. 네. 내가 판 거를 아나? 라는 얘기들이 무슨 많이 일이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6주 동안 이렇게 움직였었다. 오히려 막 손실을 봐도 내가 평단가를 낮춰야겠어 라고 하면서 물타기를 막 하다가 완전 저점에 굉장히 많이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패닉셀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살짝 이제 오르고 나니까 이때 패닉셀에도 못 팔았던 막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때 또 굉장히 많이 던졌었죠. 그리고 나니까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왜 이럴까? 우리 퀴즈 하나 해볼게요.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이 주식을 A 종목, B 종목 둘 다 100만 원어치씩 샀는데요. A 종목은 플러스 20이 돼가지고 120이 됐고요. 네. B 종목은 마이너스 40 해가지고 60만 원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를 팔아야 됩니다. 어떤 걸 파시겠어요? A를 팔게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보통 A를 팔게 되거든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다 그렇더라. 테런스 오딘이라고 행동재무학 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1만 개 계좌를 미국 사람들 거를 7년 동안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린 종목을 파는 비율은 9.8%, 오른 종목을 파는 비율은 14.8%, 거의 1.5배죠. 우리나라에서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배, 대만도 2배 정도 내린 종목을 더 많이 팔았고요. 다른 나라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이다. 그런데 더 아픈 얘기가요. 네. 우리가 팔면 오르더라 라고 하는 게 또 증명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사람들이 행동을 한 다음에 1년 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표시된 게 시장이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팔아버린 종목은 그러니까 오르고 있어가지고 올라서 나 수익 보고 좋아라고 팔았던 거는 더 올랐고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건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3.4%포인트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네. 손절이 답인가? 그쵸.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득 난 거는 너무 빨리 팔고 손실 난 거는 너무 오래 보유한다라고 하는 게 세프린과 스탠먼이 처분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말 펀드 매니저들의 그 계좌를 봐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군요. 네네,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보니까요. 이거는 아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제가 샀던 매수가 기준으로 해서 올랐나 내렸나 그거를 봤던 거고 네. 1년 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올랐던 게 계속 좀 오르는 경향, 내리는 게 좀 더 내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서 연구했던 거는 뭐냐면요. 5년 동안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35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35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 승자주를 그 다음 5년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9%고요. 네? 지난 5년간 제일 많이 빠졌던 주식은 그 향후 5년 후를 보니까 플러스 46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손절이 답도 아니다. 또 시계열을 또 길게 보면 또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시장 전체에서 조금 안 좋았던 거는 오히려 다시 평균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너무 핫했던 거는 또 떨어지는 평균 회귀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그런 경향도 있더라. 그래서 그냥 손절이 답은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시하는 거는 매일매일 내가 얼마 주고 샀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얼마 주고 샀지는 생각해서 지워라. 매일 새로운 주식으로 생각해라. 아, 내가 산 네. 이미 내 계좌에 있는 주식도 네. 새롭게 생각하라. 새롭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주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게 그냥 현금이다. 근데 지금 만약에 A 주식이 20만 원인데 네. 내가 샀던 거는 10만 원이에요. 근데 2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10만 원에 산 건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20만 원이면 그 A 주식을 더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네. 기업의 내재 가치를 봐서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손실을 보고 있는 거는 어쩐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고 평단가 좀 낮추고 싶어서 물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속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행동경제학으로 분석을 해봤던 거예요. 다니엘 커너먼, 트버스키 이 두 분은 그 마음속을 심리 설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실험으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론을 냈고요. 우리도 실험을 해볼게요. 네. 이분이 하신 건데요. 네.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제가 150만 원 드릴게요. 네. 그런데 앞면이 나오면 제게 100만 원을 주셔야 돼요. 아나운서님 하시겠어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해야 네. 돼요? 대담하십니다. 저는 할 것 같아요. 피디님은? 보통 피디님처럼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근데 이게 기대값으로 치면 이게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2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겠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얻게 되는 돈, 제가 이제 150만 원 드리고 뒷면이 나오면 저한테 100만 원 주셨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돈이 얼마가 되면은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200만 원. 2배.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는 아픔이 얻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 그게 2배는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걸 그렸습니다. 어머나. 이거 그려야 아냐. 우리 당연히 안다. 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앞에 했던 그 실험 같은 거를 질문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려낸 겁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우리 마음인 건데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득이 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손실을 손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득이 100일 때에 이만큼의 기쁨이 있다. 근데 손실이 100일 때 폭을 보시면 굉장히 더 많이 내려가 있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아픔이 기쁨의 2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기쁨보다 손실을 굉장히 더 싫어해라고 하는 걸 이제 손실 회피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저기서 제가 원점이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0이 아니라 네. 사람들이 마음이 내가 이득 봤어 혹은 손실 봤어라고 하는 게 기준이 저 뒤에가 0원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매수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시작했던 점을 매수가라고 하면 그 매수가보다 올랐나? 떨어졌나? 그게 이제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보실 거는 점점 가파르다가 완만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득을 처음에 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빨리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실은 사실 이득보다도 더 가파르게 굉장히 슬퍼요. 너무 슬픈데 사실 이거를 팔면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확정은 아니잖아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막 하게 되는데 네. 더 떨어졌어요. 만약에 더 떨어지면요 이게 더 완만해지거든요. 그러면
40% 손실이나 50% 손실이나 별로 차이가 없게 느껴지면서 덜 아프면서 그냥 더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임계점을 넘으면 네네. 그게 몇 퍼센트가 됐든 에휴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어. 그래서 더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본전 오면은 팔 거야. 나 이거 손실 본 거는 팔 수가 없어. 지금 딱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들도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MTS의 기능에 물타기 기능이 있는데 네. 딱 이 물타기 이걸 누르면 이제 더 사는 거죠. 추가 매입을 하면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손실률은 낮아지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더 사게 만드는 건데 그냥 이 손실률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평단가를 낮추고 싶어서 사는 거는 정말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또 하나 이 숫자를 보시고요. 생각을 하세요. 이거 퍼센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요. UN 회원국 중 아프리카 나라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10%? 10%요? 10%? 10이 보여서 10이라고 대답하신 걸까요? 그런데요. 정말 사실 10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였거든요. 그냥 있는 숫자. 그냥 있는 숫자였는데 10%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어쩐지 생각하게 된 그 마음이 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카나원이 실험을 했는데요. 그냥 룰렛에 10, 65 중에 하나가 나오도록 이제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10이 나오게 보여줬던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25%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답이 평균적으로. 65를 본 사람들은 평균 45%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도 우리한테 이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냥 그 숫자를 봄으로 숫자를 본 거. 인해서. 네. 그런 거를 앵커링, 이게 어떤 닷이 된다. 앵커라는 게 배의 닷이잖아요. 닷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게 주식에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원래 20만 원짜리가 49,900원에 판다, 세일한다 라고 하면 원래 가격 20만 원이 굉장히 머리에 딱 박히면서 어쩐지 거저 얻는 것 같은 그 느낌. 싸게 사는 싸게 것 같은 사는 느낌. 느낌. 이거 예전에 이제 있었던 실제로 이제 메뉴판 재구성을 한 건데요. 네. 14만 원짜리 버거로 되게 유명했던 데가 있어요. 버거집. 근데 그 14만 원짜리 버거집에 가서 있는 그 되게 비싼 버거래라고 하는 데 가서 사실 먹는 거를 보면 3만 원짜리를 먹거든요. 근데 3만 원짜리도 엄청 비싼 비싸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14만 원짜리를 파는 곳에서 3만 원은 어쩐지 싸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을 하는 거죠. 나의 그 잘못된 이 마음이 아니었군요. 그죠? 투자에서는 그럼 앵커가 어떤 게 될까 보면요. 가장 많은 게 내 매수가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싸다. 공모가가 얼마였는데 그것보다 싸졌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사게 되는. 근데 사실 공모가 자체는 그 회사의 내재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매수가나 공모가나 혹은 전 고점 얼마였는데 지금 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어. 그러니까 싼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또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것도 다른 모르는 거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앵커가 되고 또 목표 주가로 이제 리포트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거기 이제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 이제 근거를 삼았을 때 가정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보고 정말 이유가 될 것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 하는 의심을 겁니다.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오.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펀드 광고가 있는데요. A 펀드는요. 10년 중 7년간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B 펀드는 10년 중 3년간 손실을 봤습니다. 어떤 펀드 고르고 싶으세요? A 고르고 싶어요. A 고르고 싶으시죠? 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95% 확률로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고요. 5% 확률로 손실이 나는 상품이 있어요. 어떤 거 A 하고 수익이 나는 상품 싶으시죠? 골라야죠. 그런데 사실 지금 A 쪽과 B 쪽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10년 중 7년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3년은 못 낸 거죠. 손실을 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10년 중 3년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7년은 이득을 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그냥 얘기를 했을 뿐인데 우리는 다 A를 고르거든요. 이렇게 프레임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에 대한 치료가 수술이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었는데
한 달 후 생존율이 90%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도 그리고 의사들도 되게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살 확률이 90%면 해야죠. 네네. 그런데 한 달 내 사망률이 10%입니다라고 하면 어쩐지 더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율이 90%라고 말을 하는 거 결국은 사망 가능성이 이제 10%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얘기를 하면 이제 더 꺼려져서 방사선 치료를 할래요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같은 결과고 네네. 대상은 정해져 있고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에 자꾸 사람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군요. 숫자도 그렇고요. 네. 이 프레임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 어쩐지 더 피하고 싶은. 아, 그러니까 사망률이 10%다라고 하는 거랑 생존율이 90%라고 하는 거랑 사실은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생존율 90%는 어쩐지 괜찮아 보이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 데가 여의도인데요. 네, 그렇죠.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 그래서 조정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하방은 제한적이에요. 이런 말도 굉장히 많거든요. 리포트를 많이 하죠. 찾아보면. 네, 많이 해요. 네, 하방은 제한적입니다. 라는 뜻은요. 생각을 해보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한적일 뿐 안 하진 않는다. 네네. 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네.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라는 얘기인데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사고 싶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전직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의 언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거를 보시래요. 우리가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는데요. 목표 주가는 낮출게요. 리포트에 네. 매도 의견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거 매도 의견 쓰잖아요. 거의 돌 맞으실 수도 있어요. 애널리스트 분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관계들이 있고 본인의 회사에서도 이제 다른 부서들이 있잖아요. M&A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낮출게요라는 말은 저는 팔라고는 못하지만 알아서 파세요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리포트 번역기로 가지고 와봤고요. 네. 저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빠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다라고 네. 얘기하고 근데 리포트가 필요하죠. 그쵸. 보는데 거기서는 근거 그리고 숫자 이거를 보고 거기 붙어 있는 프레임에 휘둘리지는 말자.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말을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리처드 탈러는요. 이상한 사례를 막 본인은 많이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례를 모으다가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사례를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카너먼을 만나면서 그게 데이터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나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보면요. 본인의 지도 교수였는데요. 본인의 지도 교수가 1950년대에 어떤 와인을 산 게 있는데 그게 되게 희귀한 게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되게 비싸진 거예요. $100가 된 거예요, 시가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100에 우리한테 좀 팔아라 라고 하니까 절대 못 판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그 똑같은 와인을 얼마에 사시겠어요? $30면 사시겠어요? $30 이하야 사지 내가 $35 주고도 안 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100에도 안 판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100에 안 판다는 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100보다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 때도 $100 살 수도 있어야 되는데 $30에도 안 산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더 가치를 높게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샀잖아요. 네. 그럼 어쩐지 내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 거 아닌데. 내 손에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더 귀하게 느껴져서 더 팔 수가 없는 그런 지금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손실이 나도 못 판다. 귀하게 느껴져서. 더 귀하게 느껴지고 어. 이거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보유 효과인데요. 이게 뭐 주식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카너먼하고 탈러가 함께 연구를 한 거 중에 머그컵 뭐 이런 선물을 준 다음에 그게 얼마에 팔겠냐라고 물어보고 그 똑같은 걸 얼마에 사겠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실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에 사겠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 거를 팔 때는 만약에 $20는 받아야 돼라고 하면 사는 거는 $10 이하여야 사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거의 그거 차이도 2배 정도 났다고 두 하는 배나 거예요. 나요, 그게? 네네. 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더 가치 있게 느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산 금액, 내 주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매수가를 지워버려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탈러는 또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요. 우리의 행동 중에 본인이 칵테일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샴페인 처음에 이제 식전주를 주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거기 캐슈넛을 이렇게 놔뒀었는데 캐슈넛을 너무 많이 집어 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는 거 못 먹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한테 캐슈넛 좀 그만 드세요 이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캐슈넛을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치워줘서 고맙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못하게 그냥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고마워하지? 이거 너무 이상한 행동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보통 우리가 이 주식은 내가 샀던 가격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이 종목 오늘 처음 본다면 이 가격에 살까를 생각해라 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의지력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돼요. 아예 우리가 네. 견과류 그릇을 치워버리는 것 같은 거를 설계를 하자라고 하는 게 탈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그 캐슈넛을 치워버리는 거에 고전이 오디세이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요즘 엄청 핫한 핫하잖아요. 네, 저도 보고 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소리를 듣고는 싶어.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묶어라라고 하거든요. 나를 저렇게 묶어라. 절대 풀어달라 그래도 풀어주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해라. 우리가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급여를 받았다. 그럼 나는 투자를 얼만큼 하겠어 라고 정했거나 그러니까 뭔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대로만 실천을 해라 라고 하는 게 탈러의 얘기예요. 아예 자동 이체를 걸어놔서 그쪽으로 왜 적금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 이체를 걸어서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규칙, 자동으로 만드는 그런 규칙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문장으로 적어보는 게 아주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면 자꾸 바꾸거든요, 우리가. 근데 매도하는 기준은 산 이유를 적어요. 내가 왜 샀지? 내가 왜 샀는지 그 기준을 적은 다음에 그 산 이유가 깨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팔게끔 만들고 비중 한도도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한 종목당 최대 얼마. 뭐 주식 채권을 나눈다라고 하면 주식 비중 얼마, 채권 비중 얼마. 이렇게 되고 리밸런싱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생일에 한다거나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날에 보고 내가 주식과 채권을 50, 50으로 하게 했던 사람인데 주가가 막 올라가지고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네. 하면 그것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게 되게 어렵죠. 못하는데. 줄이고 채권을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중을 맞추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어렵죠. 근데 그거를 아예 자동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놔라라고 하는 게 탈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외국인들은 수익을 잘 본다라고 네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 외국인들이 딱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매매를 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드네요. 개인들은 네. 사실 보면 못 팔겠어. 지금 여기서 더 사. 이런 마음만 계속해서 가지게 되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으면 계속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식 비중이 이만큼 커졌으면 이제 오히려 그거 팔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주식 채권이 아니라 다 어떤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거, 이 종목에는 몇 %만 하겠어라고 하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또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국민연금도 그렇게 하자라고 룰을 만들어 놨다가 그것도 바꿨었지만 어쨌든 또 해야 간 된다. 우리보단 더 기준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래서 탈러는 사람들한테 아예 이런 시스템을 나라에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네. 아나운서님 카톡 채팅방 배경 바꾸셨나요? 아니요. 기본값이시죠? 네, 저도 기본값이고 네. 그냥 카드 결제, 카드에서 그냥 나올 때 한번 결정하면 그거를 또 바꾸지는 잘 않게 되고요. 네. 뭐 보험도 자동으로 갱신되게 해놓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는 거를 잘 바꾸지 않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장기 기증을 하는 것도 좀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했대요. 우리나라는 기증하겠으면 체크하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원하지 않으면 체크하세요. 그냥
원하지 않는다라고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장기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값을 정하는 거를 퇴직연금에 적용을 했었어요. 미국 퇴직연금이 잘 되어 있다 401k라고 해가지고 알고 계실 건데요. 네. 그거를 이제 탈러가 설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나 안 할래요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가입, 그리고 가입되었으면 거기에서 이제 TDF라고 하는 이제 나이에 맞추어 가지고 주식 채권 비중 조절해 주는 것으로 그냥 자동 가입으로 하고 나 이거 안 할래요 하면은 빠질 수는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서 이게 TDF에서 굉장히 많이 샀던 게 미국의 시장을 따라가는 S&P 500 같은 거래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의 퇴직연금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놔두면 자동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힘들 수 있었을 것 같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랬으면 오히려 안 했을 텐데 네네. 자동입니다. 이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내가 뭔가를 일부러 선택해서 빼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굴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결과를 알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면서도 뭐를 해놔야 되냐면 절대 이 규칙을 깰 수 없게 묶어놔야 되는 아까 오디세우스가 막 묶어놨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묶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정하는 게 필요할 건데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감정이 막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런 막 유튜브 켰는데 어떤 사람이 몰로 강남 입성을 했대. 3000% 수익을 봤대. 친구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 막 흔들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럼요. 너 뭐 샀어? 언제 샀어? 물어보게 그죠? 되잖아요. 되게 수익 많이 봤다는 거를 네. 사면 그때 이제 꼭지에 사게 되고 내가 사니까 떨어지나? 이렇게 되고 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요. 리처드 달러가 되게 좀 재밌기도 하고 유명해져가지고 영화에도 나왔어요. 네. 빅숏 영화 아시죠? 미국 봤어요. 금융위기를 네. 다뤘던 거기 중간에 이제 카지노 씬에서 나온 그 설명하는 분이 씬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분이 본인 역할로 나와서 본인이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자 배우가 너무 이제 잘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카지노에서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분 이기는 거에 베팅을 계속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베팅한 거에 대한 것을 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하는 걸 보면서 저거 정말 농구 선수도 어떤 사람이 계속 골을 넣으면 핫핸드라고 하면서 계속 더 잘 넣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응원을 하고 또 그 사람한테 베팅을 하지만 사실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 크거든? 그런 게 핫핸드 오류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 네. 우리가 그 주식도 보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더 넣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 주식도 계속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에서도 계속 그런 걸 보여줘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걸 클릭하면 계속 계속 알고리즘이 똑같은 것만 계속 비슷한 얘기들만 나와요. 네. 그러면 그것은 진짜 그럴 것이다. 이 세상에 이거는 정말 확실해. 라고 확증 편향을 갖게 되고 또 나는 좀 남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있잖아요. 선택이 맞아. 그쵸. 이런 느낌. 자기 과신까지 합해지면 정말 빠져나올 수 없게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거는요. 아예 나랑 다른 의견을 찾아보라고 하거든요. 아예 나와는 반대되는 의견. 의견을. 그래서 본인 회사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잖아요.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망할 거다라고 하는데 베팅을 했던 공매도를 했던 더그카스라는 사람을 주주총회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왜 우리 회사를 망할 것 같다 하냐. 공매도 했느냐라고 해서 이유를 들어보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생각한 게 맞아라고 하고 그 정보에 대한 것만 찾아보다 보면 정말 확증 편향에 빠지거든요. 빠져들잖아요. 그냥 네네.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사고팔고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고팔고를 하기 전에 다른 의견을 찾아보고 신중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일부러 규칙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보시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사고팔고를 많이 했던 분들은 수익률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작년 뉴스인데요. 연령대별로 주식 수익률을 봤어요. 근데 많이들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60대 이상 여성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주식 계좌의 회전율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사고팔고를 안 했다. 사고팔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사두고 기다리고 잊어버리는 음. 내가 있는지도 몰라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수익률이 좋고 20대, 30대 남자분들이 회전율이 되게 높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은 더 나쁘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0대 수익률이 좋대요. 그래요? 네. 10대 수익률이 좋아요? 네, 10대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해주는데 부모님이 자식 계좌는 그렇게 사고팔고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할 일이 그냥 많이 없죠. 길게 보고 그냥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계좌가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아이 계좌는 되게 수익률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냥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냥 놔둬야 되고 나는 남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안 좋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진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수학 천재들도 그런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천재도 큰일 네. 났나요? 네. 이분들 되게 유명한 펀드가 있었어요. LTCM이라고 하는 펀드를 차렸던 분들인데요.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존 메리웨더라고 하는 분이에요. 워렌 버핏이 회장을 하기도 했던 그 살로몬 브라더스라는 곳의 채권 트레이더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뭔가 이제 아랫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본인이 본인 회사를 차린 게 LTCM인데 그러면서 아주 똑똑한 수학 천재들을 막 영입을 해요. 그때 영입한 사람이 마이런 숄즈와 로버트 머튼, 노벨 경제학상을 97년에 받은 분들인데 네. 근데 노벨 경제학상은 받기 전이에요. 94년이니까. 그때 영입을 하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저런 식이 있어요. 블랙숄즈 모형이라고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식이에요. 옵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감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식이 나오면서 그거를 쓰게 됐는데 그 식을 만든 분들이거든요. 근데 블랙도 있는데 블랙은 여기 사진에 없잖아요. 네. 그는 돌아가셔서 또 노벨 경제학상을 못 받았고 두 분이 받게 되었는데요. 이 머튼도 나중에 이 식을 조금 더 확장했던 것이 블랙숄즈 머튼 모형이 있어요. 그거의 머튼입니다. 네, 둘을 같이 영입을 했고 연준 부의장 했던 사람도 여기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막 하버드 엘리트들만 네, 모았군요. 네. 하버드, MIT 교수, 박사, 막 수학 많이 하는 분들, 천재들. 네, 천재들만 막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했던 거는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을 할 거야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이런 걸 찾은 거예요. 네. 거의 똑같은 미국 국채인데요. 가격이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발행이 오늘 된 신상이냐, 네. 3개월 전에 된 거냐, 사실 10년 남았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거잖아요. 3개월 정도야 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발행된 게 좀 더 비싸게 팔리더라. 그래서 100.5달러, 이거는 뭐 99.8달러 이런 식으로 차이가 아주 조금 나지만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이거는 나중에는 가격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 일물일가의 원칙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그런 거에 베팅을 크게 하는 거였어요. 아, 가격 차이는 요만큼 나지만 어쨌든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베팅을 해서 나는 그걸 계속 이기는 게임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거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좀 많이 쓰죠. 한 20배 레버리지를 해서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가격이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이거는 가격이 비싸지는 데 걸고요. 저기는 가격이 내리는 데 거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해서 수렴이 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저렇게 하는 걸로 저 조금 차이로 하는 걸로 28% 수익을 냈으면 굉장한 거죠. 주식을 안 하고 국채만으로 저만큼 수익을 냈어요? 네. 저렇게 했대요. 저렇게 했는데 저들이 사실은 LTCM이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운영을 하고 너네 뭐해? 라고 하는 거를 잘 알려주지도 않았대요. 그냥 우리 수익률 이만큼 이게 네네. 끝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나요? 잘 알려주지 않은 거죠. 음. 네, 사실 이제 아주 간단한 걸로 제가 이제 국채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거를 저런 식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걸 찾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눈치를 채요. 그래서 점점 그런 걸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97년 들어오면서 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쟤네들이 저렇게 수익률이 좋네? 뭐 하는지 볼까? 네. 잘 보이진 않지만 저런 걸 하는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이 늘어났군요. 네네. 다른 뭐 JP 모건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먹을 게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이 좀 우리가 그럼 규모를 줄여야 되나 할 텐데 그러지 않고요. 더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더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좀 우리가 잘 모르던 영역까지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만 있었지만 이제 뭐 인도네시아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 국채에 투자를 해요. 98년에. 러시아 국채? 네. 근데 러시아가 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서 러시아 국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98년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거든요. 지불하지 않겠어, 유예하겠어 라고 하는 그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어요. 우리 돈 없어. 네. 그래서 하루에 5.5억 달러가 증발을 했었고 이때 레버리지를 더 많이 막 30배를 썼었기 때문에 정말 파산 지경에 이르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분들이 사실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가능성은 진짜 너무 낮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 너무 낮았던 가능성이 터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된 거잖아요. 레버리지를 30배씩이나 또 썼으니까. 그래서 그 모델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모델보다는 얼마를 걸었는지가 문제다. 레버리지를 저렇게 썼어? 그건 정말 위험해. 그러니까 수익을 내요. 수익을 내는데 막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우와라고 하다가 그게 갑자기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파산이 되니까 그 파산에 대한 곱하기 0은 0이 돼. 얼마나 많이 벌었어도 상관이 없어. 라고 알았던 수학자는 얼마를 걸어야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걸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또 알아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에드워드 소프라는 사람인데요. 저분은요, 카지노를 턴 남자로 유명해요. 어머나? 네. 카지노를 어떻게 털어요? 블랙잭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21 숫자를 맞추는 거래요. 그래서 영화 21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영화. 근데 거기에 에드워드 소프가 했던 방법을, 그러니까 실화래요. 이것도 에드워드 소프가 정말 카지노에서 돈을 번 방법을 저렇게 책으로 쓰거든요. 빗 더 딜러라고. 근데 그 방법을 가지고 MIT에 또 조직적으로 그걸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저분은 카지노의 그 규칙을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블랙잭을 보면 카드 하나를 쓰면 한 팩에 무슨 숫자가 있는지 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숫자를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이제 확률로 이길 확률이 높은지 이런 걸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카드 카운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카지노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큰일 났죠. 저 사람 못 들어오게 해라. 출입 금지. 금지. 그러는데도 막 변장하고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네. 결국에는 이게 무슨 커피를 마셨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 어지럽더라는 거예요. 네. 카지노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네네. 근데 네. 그게 아마 뭔가에 약물이 들어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기를 떠나게 되고 카지노를 떠나고. 카지노를 떠나게 되면서 근데 그분이 확률로 돈 벌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찾은 곳이 이제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앞에서 지금 봤던 블랙쇼즈 모형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를 에드워드 소프가 1967년에 먼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논문을 안 써요. 논문을 안 쓰고 그냥 그걸로 돈을 법니다. 난 먼저 일단 네. 돈 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알고 당신 노벨상 못 받은 거 아쉽지 않느냐 했더니 아니다. 나는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확률 계산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못되면, 그러니까 곱하기 0이면 0이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얼마를 걸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걸까를 따질 때 생각하는 그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 자체는 소프가 만든 건 아니고요. 존 켈리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휘어진 동전이라서요. 네. 50대 50으로 나오지 않고요. 앞면이 나오는 게 60%고 뒷면이 나오는 게 40% 확률이에요. 그리고 겉만큼 따고 겉만큼 잃고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유리한 게임이긴 하잖아요. 딸 네. 확률이 더 높으니까. 네. 이럴 때는 재산에 얼만큼을 걸 수 있을까라고 할 때요. 60 빼기 40을 해라. 그래서 20만 걸어라. 라고 하는 게 존 켈리가 내놓은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켈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소프는 켈리가 20을 걸라 그러면 10만 걸자. 왜요? 왜냐면 카드 카운팅은 확률이 정말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정해진 카드 안에서 네. 도니까.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카지노에서 룰을 바꿨대요. 카드 하나만 쓰지 말고 한 4개는 써라. 그랬었는데 주식시장은 사실 아까 러시아에서 그런 모라토리엄이 선언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변동성, 다른 블랙스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더라.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네. 너무 많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켈리가 얘기한 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반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승률을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률을 계산을 했을 때 그것이 언제나 틀릴 수 있어.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적게 걸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정말 19년 동안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투자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PNP라는 곳인데 그가 회사를 투자했을 때는 20년간 손실을 본 해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럼 수익은 많이 났어요? 수익이 20% 정도? 연평균? 네네. 그 정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버핏 수준. 높은데요? 네. 많이 났죠. 네. 근데 1989년에 회사를 딱 접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내 방식이 이제 안 통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딱 접은 거예요. 그게 LTCM이랑 다른 거죠. LTCM은 더 많이 투자를 했고요. 저기는 승률이 좀 낮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접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우위에 있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예요. 그거를 딱 알고 접고요. 그 대신 나는 여기에 투자할래. 그러면서 어디에 투자했냐면요. 버핏한테 투자했습니다. 나보다 버핏이 더 수익을 잘 낼 거야 라고 생각한 건가요? 버크셔에서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버핏하고 만난 거는 1968년이래요. 처음에 만나서 브릿지 게임이라는 걸 했는데 둘이 같이 알아본 거예요. 버핏은 저 사람 진짜 수학 천재다. 저 사람 투자의 대가다. 이걸 딱 알아봤어요. 그럼 그때 투자를 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때 버크셔 주가는 $40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본인 회사도 하고 있었고 그때 투자하지는 않았었는데 나중에 1983년이 돼서 $982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았을 때 $40였는데 20배가 됐어? 그럼 못 사는 가능성이 못 높아 사죠. 보이는데 네. 그때도 이 사람은 $982가 이 버크셔의 가치보다는 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진짜 20배가 넘은 것을 대량 매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매수도 아니고 대량으로 매수를 했대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우리가 내가 원래 알던 가격에 고려하지 않는 거죠. 앵커에 휘둘리지 않고 딱 가치, 내재 가치랑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는 지금 $75만 매수가의 약 770배?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있죠. 많이 올랐죠. 네. 연습을 해보자 우리도. 굉장히 뼈아픈 숫자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만약에 250만 원에 샀다. 고점은 290만 원대까지 갔었지만 130만 원대로 떨어지고 지금 한 160, 170? 네, 그 정도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러면 지금 166만 원이라면 166만 원에 지금 이 회사를 새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서 팔지 말지. 나의 매수가인 250만 원은 지우고 지금 가격을 160만 원에 기준으로. 살지를 고려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지금 살지를 고려할 때 소프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회사의 정책, 경쟁 구도가 어떻나,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앞으로 어떨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 매수가는 정말 지워라. 참 힘든데.
그런데요, 이소프가 본인은 이제 버크셔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PNP를 굴렸었는데 딱 접었고, 그리고 나서는 본인도 버크셔에만 투자를 했지 나도 대부분 시장을 따라가는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승률이 높다고 해서 거기에 전 재산을 다 걸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 재산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대량으로 살 수 있었던 네. 거고, 그 대량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전 재산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기 힘들어. 이게 정말 이길 거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시장 따라가는 게 더 나아. 기수 플레이를 해라 차라리. 라고 에드워드 소프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나는 그 결론이 있지만 그 결론을 설득하는 데 한 학기를 쓴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왜 이 그런지. 시장을 따라가야 하는 왜 이유에 시장을 대해서. 따라가야 하는지. 그런데 소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투자 대가 워렌 버핏도 그런 내기를 했었던 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2007년에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을 따라가는 게 나을 수 있어. 우리가 그냥 펀드 해가지고 수수료 나가고 보수 나가고 하는 거 계산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걸? 왜냐하면 시장 따라가면은 보수가 거의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에 내기할 사람 했더니 이제 테드 세이즈가 했죠. 그러면서 본인의 헤지 펀드에 있는 거 5개를 골랐는데요. 결과는 이제 버핏이 승리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네네. 2017년에 끝낸 건데요. 그래서 시기가 그 이후에 갔으면 또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때는 이렇게 이겼고, 이것도 이론이 노벨상 받은 이론이에요. 네.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게 낫다. 모든 가격에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긴 어려워.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게 제일 나을걸? 이라고 한 게 유진 파머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강의하거나 할 때 써보려고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것을 로봇이 하는 투자를 해놓고요. 그거에 기업들 막 주면서 투자하게 하는 거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지더라고요. 시장 수익률 상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군요. 시장 수익률 상회하는 사람이 5% 정도 나오는데 5%요? 네네 나왔는데 네. 그 5%도요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회사 이름은 안 줘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뭐 반도체 회사다 뭐 식음료 회사다 그거는 알 수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는 투자한 사람들이 거의 이겼던 거더라고요. 왜 이겼는지를 물어봤더니 그러면 진짜 그런 정보도 없이 진짜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는 모르는 거네요. 네, 간혹 이제 그냥 나는 아무거나 했더니 이겼어요 라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 더 해보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굉장히 마이너스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분석을 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펀드들, 그러니까 뭐 50개, 50% 안에 들어 있었던 거를 5년 후에도 남아있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50%라고 하면 50% 안에 남아있었던 펀드가 다음에 50% 안에 또 남아있을 확률은 이제 25%가 되고, 그러니까 점점점 하면 5년 후가 되면 6.5%는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동전 던지기 했을 때도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선이 지금 점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선은 지금 빨간색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동전 던지기보다도 못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한 것도 그래도 펀드 매니저들이 잘하는 매니저들이 있는데 왜 저럴까라고 분석한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보통 그 사람은 중소형주에 강해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봐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저 펀드 매니저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해가지고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커지죠. 네. 규모가 커지면 수익률을 더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소형주가 뭐 5천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그것보다 훨씬 더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 더 많이 굴려야 되면 그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대형주를 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게 규모가 너무 커지면요. 내가 A 종목을 사는데 그 돈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사면서 가격을 올리고 내가 사면서 가격을 올리고 내가 팔면서 가격을 내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또 너무 오히려
펀드 매니저 너무 인기 있는 펀드 매니저 걸 샀을 때 너무 많이 몰려가는 경우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그랬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다라고 분석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골라서 하는 액티브 펀드가 60% 정도가 벤치마크를 하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따라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나오는 ETF들을 보면 대부분 액티브가 나오더라. 나는 다를 수 있어. 난 잘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네. 유진 파머는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거를 실전에 한 사람이 그 뱅가드를 창업한 존 보글이죠. 존 보글은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발명을 한 거고 이게 요즘에도 있죠. VO 네.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존 보글, 유진 파머만이 아니라 뭐 에드워드 소프도 그랬고 버핏도 아내한테는 나 죽으면 S&P 500에 투자해라라고 네.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매월 10만 원씩만 투자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2천만 원 가지고 1억도 만들더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한 거거든요. 얼마를 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프도 얘기하고 버핏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따라가는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투자 대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아까 내가 여기가 승률이 얼마 되는지를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분야. 예를 들면은 의사면 제약 쪽은 더 남들보다 잘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있잖아요.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했을 때 승률이 얼마가 될 것 같아를 내가 남들보다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내가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곳에 얼마를 걸지를 따져서 결정하는 거. 그것도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때도 그 승률을 따졌다. 하지만 승률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 5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네. 잃는 아픔이 버는 기쁨보다 2배로 크고, 그래서 손실을 보기 너무 어렵고 우리는 네. 내 매수가, 그래서 매수가보다 손실 봤어 라고 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자. 처음 보는 숫자가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내 매수가가 자꾸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잊어버리고요. 의지로 버티지 말고 구조를 만들자. 자동으로 설계하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해보세요. 저 물린 누워서 오늘 종목. 이거 해야 되겠어요. 네. 물린 종목이 있다면 오늘 이 가격에 새로 살 것인가, 그 회사의 가치가 이 가격과 비교했을 때 어떨 것인가, 그리고 반대 논리도 꼭 찾아보시는 거, 리스크가 될 만한 거를 꼭 찾아보시고, 카네먼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전 부검을 해봐라. 사전 부검. 네, 그래서 내가 살 때요, 아예 1년 후에 이게 마이너스 60%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랬으면 왜 그렇게 떨어졌을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전 부검도 해보시고 그것을 기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평가한 이유, 그것을 기록을 해서 내 이유가 깨지면 팔아라 입니다. 내 계좌의 가장 큰 변수 사실은 내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투자 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거든요. 요만큼, 조금 더 약간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데 그것을 시스템화하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시장을 따라가는 부분도 가져가되 플러스 알파는 진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곳에서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오늘 누워서 제가 물린 종목 어떻게 볼지 저의 매수가를 지우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1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